지난 4월 20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헬기 주기업 박스 국산화가 마침내 성공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단순한 부품 하나의 개발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계마저 놀라게 만든 성과인데요. 이번 국산화 성공은 그저 핵심 장비 하나를 얻은 수준이 아닌 천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거머쥘 신의 한 수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인 프랑스의 파이를 빼앗아 대한민국이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비극 당시 을의 처지에서 겪어야 했던 서름을 프랑스에 완벽히 되갚아주는 통쾌한 복수극이 숨어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헬기 주기업 박스는 모든 부품을 통틀어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변속기의 역할과 그 힘의 방향을 조율하는 구동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헬기 내부의 가장 필수적인 심장부인데요. 엔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 주기업 박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생한다면 헬리콥터는 단 1mm도 공중에 떠오를 수 없습니다. 동력을 하나로 모아주는 주기업 박스는 헬기 전체의 단 하나뿐으로 이 주기업 박스가 단 1초라도 멈추거나 내부 기어가 박살나면 헬기는 그 즉시 양력을 잃고 수십 톤짜리의 돌멩이가 되어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발 난이도가 극악에 가까워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 일부만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헬기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터보샤프트 엔진은 분당 수만 번, 무려 2만 rpm 이상의 속도로 회전할 때 메인 로터는 수백 번, 대략 200에서 400 rpm 사이의 안정적인 속도로만 돌아야 하기에 엔진에 미친 듯한 회전 속도를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그 잃어버린 속도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무거운 헬기 동체의 중력을 거슬러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 즉 토크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속도를 줄이고 힘을 창조하는 이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회전력이 기어박스 내부의 통통한 톱니바퀴들에 온전히 가해지게 되기에 여기에 쓰이는 특수 금속 소재의 배합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 설계 기술은 오히려 헬기 엔진 자체를 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행체의 숙명상 헬기는 무조건 기동력이 우선이라 가벼워야 하는데 이에 따라 주기업 박스 역시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지면서 또 강성도도 갖춰야 하는 모순적인 미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기술 독점국들은 배타적인 기술 카르텔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후발주자가 헬기 독자 개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원천 차단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기업 박스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유지보수 시장 때문인데요. 현대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는 헬기나 전투기 같은 무기를 처음 판매할 때 얻는 마진보다 무기를 판 뒤에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 보수, 정비, MRO 과정에서 훨씬 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업 박스는 헬기의 전체 부품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행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기체에서 뜯어내 분해한 뒤 정밀 검사를 하고 핵심 부품을 통째로 갈아 끼워야 하는 절대적인 핵심 소모품이죠. 한국은 수리온이라는 국산 헬기를 운용하고 있기에 그동안 꼼짝없이 에어버스로부터 독점 부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사와야 했습니다. 또한 정비를 할 때마다 기술료를 내며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려운 정비는 아예 해외로 맡겨야만 했죠. 프랑스 에어버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가만히 앉아서 수십 년치의 어마어마한 연금을 꼬박꼬박 타낼 수 있는 이 거대한 독점 수익권을 한국에게 굳이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처음 수리온 개발에 나섰을 때 우리는 독자적인 설계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헬기인 ES332 슈퍼퓨마 헬기를 기본 모델로 삼아 설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골격을 빌려왔으니 당연히 힘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인 동력 전달 계통과 기어박스 역시 프랑스의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S&T 모티브를 비롯한 우수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밤낮으로 기어박스 부품을 깎고 조립하며 국산화율을 높이려 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닌 단지 프랑스가 정해준 수치와 설계대로 똑같이 찍어내기만 하는 단순한 면허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노동력과 우리 자본을 들여 헬기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전력화하거나 해외에 팔아도 헬기를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원천기술 제공자라는 명목하에 막대한 로열티를 프랑스에 고스란히 떼어줘야만 했습니다. 대략 헬기 기체 전체 가격의 20% 수준이 프랑스의 주머니로 그냥 빠져나갔던 것이죠. 이에 주기업 박스 독자 개발을 선포한 한국. 2021년 도끼 품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본격적으로 1단계 동력 전달 장치 국산화 사업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반 만에 우리 기술진은 마침내 주기업 박스의 국내 독자 조립을 마치고 완벽한 시운전에 성공하며 전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항공 선진국들이 수십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수많은 헬기를 추락시켜가며 사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야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이 기계공학의 끝판왕을 대한민국이 이토록 단기간에 정복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인 것인데요. 더 큰 반전은 이 새로운
새로운 주기업 박스가 프랑스 원본의 도면을 그대로 베낀 짭 수준이 아닌 오히려 출력을 기존 대비 무려 27%나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정비 주기와 전체 수명을 기존 프랑스 부품 대비 무려 100%, 즉 2배로 늘려버렸다는 것이죠. 후발주자인 한국은 남들이 하던 방식을 버리고 기어의 치형 설계와 응력 분산 등 설계 로직 자체를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특히 이 위대한 진화의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영리하고 실용적인 구조적 변경도 이루어졌는데요. 당장 내일이라도 군에서 굴러가는 기존 수리온 플랫폼의 엔진과 로터 사이에 아무런 동체 개조 없이 그대로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완벽한 물리적 호환성을 유지하되 그 껍데기 내부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의 세밀한 공간 배열이나 한계 극한 상황에 열과 마찰을 견디는 특수 소재 코팅 방식 등 성능을 결정짓는 진정한 핵심 노하우는 오롯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밴 독자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채워넣은 것입니다. 개발이야 성공할 수 있다 쳐도 개발 기간이 4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경악스러운데요. 한국 연구진은 서구권 국가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맨땅에 헤딩함을 겪었던 물리적인 시행착오를 건너뛰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정수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그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실제 값비싼 특수 금속 덩어리를 공장에서 깎고 다듬기 훨씬 전부터 슈퍼컴퓨터 기반의 초정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어박스 내부의 복잡한 톱니 하나하나를 수백만, 수천만 개의 미세한 격자망으로 잘게 쪼갰죠. 그리고 가상의 공간 속에서 터보샤프트 엔진의 엄청난 회전력과 수백도에 달하는 용광로 같은 고열이 동시에 가해질 때 금속 분자가 어떻게 뒤틀리고 변형되며 어느 지점에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집중되는지 슈퍼컴퓨터로 초당 수조 번씩 쉬지 않고 연산해냈습니다. 물론 가상의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하늘을 날 수 없을 텐데요. 연산을 통해 얻어낸 설계도를 현실로 증명하기 위해 한국은 지상 검증 인프라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회전력과 기체의 하중을 땅 위에서 완벽히 재현하는 이른바 아이언버드라 불리는 거대한 헬기 동력 전달 장치 전용 지상 시험동을 아시아 최초로 구축해냈죠. 특히 남의 나라 시험장에 국어라도 빌렸어야 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기름 한 방울 없이 기어를 한계치까지 끌어내는 드라이넌 극한 시험조차 우리 땅 우리 설비에서 24시간 내내 돌려보며 완벽한 실증 체계와 물리적 데이터 교차 검증까지 완성해냈습니다. 이렇게 피와 땀 그리고 압도적인 디지털 연산으로 확보한 MGB 원천 기술은 단순히 수리온 헬기 몇 대를 더 잘 고치기 위한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대박 시장을 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무기가 되었는데요. 현재 전세계 항공시장에서 헬기 시장은 군수용과 민수용 영역을 모두 합쳐 연간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매년 약 65조 원에서 80조 원의 거대한 현금이 순환하는 초대형 비즈니스 생태계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는 최첨단 전투기는 대당 단가가 수천억 원을 호가하지만 그 수요처가 철저히 국가의 군수 분야, 그 중에서도 오직 공군에 한정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없이 어디서든 뜨고 내릴 수 있는 헬리콥터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고객층은 가히 무궁무진하죠. 닥터 헬기 같은 응급 의료 구급용, 고층 빌딩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용, 거대한 산불을 끄는 산림청 방제용, VVIP, 비즈니스 수송, 해상 풍력 발전소나 석유 지추선, 인원 수송 등 민간 상업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화려한 공군뿐만 아니라 보병을 실어 나르는 육군, 구축함에 탑재되는 해군, 상륙작전을 펼치는 해병대 등 현대전의 모든 군종이 헬리콥터를 대량 운용하고 있죠. 실제로 전세계 하늘에 떠있는 군용기를 전부 모아놓고 수량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2024년 기준 전세계 군대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전투 및 수송 헬기의 숫자는 무려 2207대로 이는 고정익 전투기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전체 글로벌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약 38%라는 가장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시장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점은 MRO에 있는데 그 시장이 무려 1000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바로 그 1000조짜리 거대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즉 전체 헬기 가격과 정비비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주기업 박스 핵심 기술의 주인이 된 것이죠.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기술 주권국으로서 자국 장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7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항해병대 제1항공대에서 발생한 마리논 추락 사고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동시에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2호기가 유도 및 정비 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중 이륙 4~5초 만에 메인 로터 전체가 동체에서 분리되며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공중에서 날개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대형 참사였으며 이 사고로 탑승했던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죠. 사고 직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기업 박스 상단에서 날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로터 마스트의 파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의 하청업체인 오베르 듀발이라는 회사가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원래 공기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혀야 하는 강철 부품을 작업자의 실수로 물에 담가 급격히 식히는 수랭식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잘못된 열 처리로 인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강철 내부에 발생했고 비행 중 가해지는 엄청난 토크를 견디지 못하고 기둥이 순식간에 부러진 것입니다. 이 사고가 더 뼈아팠던 이유는 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프랑스 기술진의 데이터와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고 초기 프랑스 측은 제조 공정의 결함보다는 한국 측의 운용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을 먼저 제기하며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원인을 검증하기까지도 에어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으며 에어버스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할 경우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오베르 듀발 공장을 압수수색하듯 조사한 결과 당시 작업장에 공정 제어 컴퓨터 모니터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부품을 물에 담갔다는 정황 증거가 결국 확보되었죠. 사실 프랑스는 손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우리 조사단은 프랑스 기술진의 그럴 리 없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그들의 과실을 하나하나 구걸하듯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는 2018년 7월에 발생했지만 법적인 책임 소재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약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죠. 만약 우리가 MGB 설계 기술을 100% 쥐고 있었다면 사고 당일 바로 데이터를 뽑아 이건 설계치보다 강도가 낮다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기체 손실, 유족 보상금, 그리고 수리온 전체 기종의 비행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액 등 약 700억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고작 14억 원이었죠. 헬기 한 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 것인데 프랑스 법원은 그 부품을 최종적으로 헬기에 장착하고 운용한 것은 한국이므로 기체 추락 전체의 책임을 프랑스 부품사에만 물을 수 없다는 억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헬기 기체값은커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병의 목숨값까지 포함하여 고작 14억 원이라는 푼돈을 배상받은 것이죠. 프랑스 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와 부족한 배상액을 지켜본 우리 기술진은 결국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저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자. 이것이 훗날 천조 규모의 글로벌 헬기 MRO 시장을 정복할 원천 기술, 국산 MGB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통쾌한 반전과 피 끓는 역사를 관통하는 MGB 국산화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쾌거라 불릴만 하겠죠. 오늘의 한 줄평, 프랑스가 거부했더니 대한민국 거부되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요약된 핵심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의 리얼리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